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사스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중국 정부 역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찬 중국은 사스 사태의 그림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800명 가까이 사망하고 또 8천여 명이 감염되었던 주된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은폐하고 시시하는 후진적인 초기 대책 때문이었다라는 전 세계적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국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와 다른 위상을 자랑하고 또 미국과 맞서 책임 있는 세계 리더로서의 자리를 노리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자국의 전염병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인지 이전보다 긴장하고 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고 또 중국 보건국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당장 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며 다소 강압적인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한 소문의 유포에는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춘절을 맞아 이동하는 것은 중국 내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것도 상당한데 중국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환자의 확진 뉴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조용하지만 집요한 미국의 공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 진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도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네, 방금 들으신 육성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한 변희수 부사관이었습니다. 오늘 육군이 전격적으로 전역 결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심정인데요. 변희수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이전부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육군이 결국 전역을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얼굴도 드러내고 본인이 직접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얼굴, 소속, 이름까지 다 밝히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싸움이 사실은 이제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복수의 그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의 물결에 본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 다녀오고 나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얼마 남았었죠? 공복무 기간이? 18개월 남았습니다. 18개월. 네. 그럼 1년 6개월 정도 남았던 것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 이제 사실은 이게 전역을 이제 결정을 하면요. 한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이제 완전히 군문을 나가는 데까지는 왜냐하면 뭐 집도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신병 정리도 해야 되니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전후회죠. 근데 육군은 이제 단칼에 내일 당장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수도 통합병원에서 전역하고 다시는 소속 부대에 발도 붙이지 말아라는 어떤 잔인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근 중심의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군 집단이 본인의 순혈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그리고 또는 이건 환상인데요. 건강한 군 가정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저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 가정 소속의 피부색이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그 이러한 이주민의 자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순혈주의는 버려야 되는 게 맞죠. 네. 자, 일단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육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신장애로 이래서 전역을 뭐 시킨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네네. 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네네. 긴급 구제 결정을 하면서 내린 권고 사안이 뭐냐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차별입니다라고 이미 권고를 했는데, 차별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의학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의학적인 것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전문의에 따르면, 저희 군인권센터에도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전문의들의 소견은 좀 다릅니다.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량도 섭생에 따라서는 운동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전투훈련에서 뒤처지지 않은 그런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인데, 네.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 그 성기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고환을 적출하고 성기가 훼손됐기 때문에 너는 우리 군에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신체 검사 기준을 보면 무정자증 4급 판정 받습니다. 성기, 그래요? 예, 성기 발육 부진이라고 해서 그건 5급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궁이 없는 여성과 이 고환이 없는 남성은 신체 건강하지 않다라는 편견이 이미 작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 남근 중심주의적인 집착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제가 조금 방송에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라면 장군님들 다 전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 때 성기능이 다 이제 옳찬치 않으니까. 그러면 20대, 30대만으로 구성된 군대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군대의 존재 목적은 모두가 전투병과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네. 전투병과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갑병과예요. 40대 1의 경쟁률을 들고 부사관이 됐거든요. 네네. 탱크 조종을 잘합니다. 근데 여군도 이미 기갑병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전역심사위원이면 탱크 한번 몰아보라고 하겠어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군으로서의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무리가 없고 잘 네. 해낼 수 있는데 전역을 시킨 것이다. 심신장애 3급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력을 낭비하는 거죠. 그 인원에게 우리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탱크를 몰게 하는 기술을 엄청 가르쳤고, 이 변호사가 또 A를 받아요. 이 네. 탱크를 잘 조정해서요. 그러니까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실용적이지 않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만기 전역 1년 6개월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전역을 아예 한 다음 만기 제대를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시간을 남겨놓고 휴가를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되게 폭력적인데요. 네.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으면은요, 상당한 급성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젠더 디스포리아가 어떤 건데요? 성별 불일치, 네. 그러니까 반대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네네네.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변호사는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주는 문제는 결국 반대성으로 가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제 남자로 살고 있는데요. 네. 넌 내일부터 여자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폭력적인 것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젠더 디스포리아의 어떤 정신적 고통을 이해 못하는 편견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군으로라도 복무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언론에서 봤던 거는
여군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있었어요. 세계일보에 오본 것 같고요. 오보였군요. 예. 현역 여군들한테 제가 전화를 네네.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겨줘가지고 걱정해 주셨냐고. 음.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남군들이 다 전역할 거냐? 그러니까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면은 남군들이 전역시킬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해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이런 잘못된 좀 비겁한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변희수 씨가 여군으로 남아서 만약에 여군을 계속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군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을 제가 좀 사족을 달면요. 일단 네. 숙소는 이게 영외 숙소이기 네네. 때문에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어차피 여군들 다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상관없고 여군 화장실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군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뭐 성중립 화장실 이런 거 네네. 지금 만들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 우리는 아주 1차원적으로 여군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원래 예산에 막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들하고 생활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군 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왔지만은 사적 국외 여행 허가서 이제 모든 남성 군인들은 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해외여행을 네. 갈 수 있어요. 여행 목적이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수술을 받으러 나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사실상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과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이유로 사실은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역시켜도 될 문제인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저는 오히려 군 수뇌부들의 인식이 일선 부대의 장병들의 인식보다 못한 결정을 했다. 오히려 일선 부대는 같이 함께 전우회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인권 친화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아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었으면은 그때 전역을 시켰어도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지금 와서 한다. 부대장의 재량권이거든요. 현무심 열어서 부적합 판정하면은 전역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이제 우수한 자원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같이 계속 있었는데 주임하사께서 전화가 계속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결정났냐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역 결정이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임원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일 겁니다. 아마 이런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 전향적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된다고 하니 인권위의 진정을 통해서 이제 뭐 결과를 받아보고 소청 심사를 통해서 소청 심사도 아마 저는 뭐 전역심사위원회하고 비슷하게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법원문을 두들기고 길게는 이제 피우진 네네. 부식령 이제 우리 보훈처장 지냈던 네.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던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좀 크게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좀 잘 견뎌내고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개인적인 사례라기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큰 싸움을 위해서 본인이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계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뭐 좀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네. 관심이 있는 편이라 갖고 네네. 봤는데 미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허용을 했다가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고 다시 철회를 했죠. 네, 지금 뭐 네. 법원에서 소송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거기도.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뭐 국민 정서상 아직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제가 그럼에도 솔직히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네. 저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리스 씨 같은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성전환자들은 다 퇴출돼야 되는가? 세금 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자인 주권자가 서로 등급을 나누고 밀어내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의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전역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뭐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한 개인이 소중한데 그 군의 존재 기강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어떻게 좀 분명히 해야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군 기강을 네. 해치는 사람들은 군의 성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예, 네. 아이고, 그들을 뭐 빨리 두말할 처벌해야 나위가 되는 없죠, 거죠. 사실은. 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또 어떻게 예, 보면 뭐 첫 싸움을 시작한 저는 거니까. 설득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전향적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이제 그 성별 변경을 네. 이제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그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성별 변경을 하는 그러면은 우리 법원은 전향적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인권센터의 향후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송을 지원하고요. 지금 네. 뭐 소송 모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카톡이 여러 통 오는데 도와주시겠다는 변호사들이 꽤 네네. 많습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룹으로 네.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분들께서 사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카톡을 막 보내셔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이 문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모금 플랫폼을 연 지 오늘 며칠밖에 안 됐는데 목표액의 50% 이상이 이제 모였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원이 아마 좀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에겐 좀 불행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희망의 이제 새싹들을 보고 있는 지점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문자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성소수자가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쉽지 않은 싸움을 변희수 씨와 함께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네, 좀 감사합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6개월여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기존 전시관보다 7배나 커졌는데요. 일본 주요 강요들 또한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 네, 국제법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센터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모태기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국제법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이 아주 교묘하게 논리를 바꿨네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네. 고유 영토라는 게요. 네네.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땅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이 독도에 대해서 네. 이게 주인 없는 땅이어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죠? 러일 전쟁 중에 네네네.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저기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졌다. 이게 이제 일본의 원래 주장이었어요. 원래 주장은 그거였다. 예,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무주지 선점 이론입니다. 무주지 선점 이론. 네. 주인 없는 땅을 내가 먼저 선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고유 영토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장이에요. 그걸 따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게 고유 영토라는 게 네. 신라 시대에도 우리 거였고 고려 시대에도 우리 거였고 조선 시대에도 우리 거였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국제법이 없었을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 이 얘기입니다. 아, 고유 영토라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 예, 그 얘기예요. 아. 근데 일본이 사실 국제법 이론으로 멋있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고유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 예,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모태기 그 외무상도 네. 이런 식으로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주장을 갖다 그냥 복사한 겁니다. 오. 한국이 원래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이야.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예. 오. 천년 전에도 일본 땅이었어. 왜 바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조금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실이 네.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원래는 러일 전쟁 중에 네. 그 주인 없는 땅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마네현이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 지방 정부에다가 이것을 갖다 편입하는 네네. 이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1905년 2월 22일입니다. 네. 근데 이 보니까 고종 황제가요. 네. 5년 전에 무언가를 하나 해놨습니다. 1900년에 그렇죠. 네. 1900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1900년에 울릉도가 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도 무슨 군 할 네네. 때 군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데 강원도 울도군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울도군. 네. 그러면서 울도 군수한테 독도도 관할을 해라. 이 내용이 아.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제재판소에 가게 됐을 때 일본이 말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5년 전에 고종 황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였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가네요. 네네. 그러니까 주권 국가인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로서 어떤 조치를 갖다 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1905년에 한 조치가 우리가 한 1900년에 한 조치보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900년에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 그렇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해놨는데 일본이 지금 얘기하는 건 1905년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게 주인 없는 땅하고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납사네요. 예, 그렇죠. 그 논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옛날부터 네네. 1000년 전에도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역사적인 문서를 갖다가 서로 발견하는 쉽게 말해서 이게 굉장히 법적인 문제여야 되는 것을 갖다가 네네. 이걸 갖다가 누가 옛날 문서 잘 찾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아. 사실은 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문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네. 잘 알고 있는 뭐 세종실록 지리지 네네. 여기에도 이제 독도가 세종실록 지리지. 예, 1454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거기도 예, 울릉도 그리고 독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이게 동해에 네네. 중간에 섬이 2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 다 알다시피 뭐 동해 중간에 섬이 2개 있다면 딱 생각나는 게 울릉도, 울릉도와 독도. 독도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게 1454년에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을 하고 그때 거기서 나온 섬 예.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근데 여기서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여기서요. 네네. 이게 법적인 입장에서는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보다는 포함하여가 중요합니다. 포함하여. 예, 왜냐하면은 포함하여가 있기 때문에 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하나의 예시죠. 우리 한국의 섬이 아. 2,000개가 넘는데 네네. 2,000개를 다 열거할 수가 없거든요. 다도해 저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냥 제주도는 크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네네. 한 거고요. 울릉도는 뭐 동해의 대표적인 섬이고요. 거문도는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예, 김 박사님 뭐 기억나시는 얘기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영국이 해밀턴 항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문도는 유명합니다. 해밀턴 항이라고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본 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거문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등등. 예, 사실. 그렇죠. 예. 이건 등등 열거한 거예요. 그 세 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아니 강화도도 있고 뭐 우리 섬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긴 남쪽으로 가면은 섬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섬이 2,000개가 넘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확인된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다고들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요. 네. 이제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오. 이게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지요. 네네. 그리고 항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메가더 장군이 보니까 일본 어선들이요 아무데나 가서 어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어선들이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 지도에다 그려주는데 거기서 독도를 갖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독도까지 가서는 어업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까.
오,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큰일 하셨네. 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 메가더 장군이 1946년 1월에 네네. 이런 이제 문서를 갖다 그 당시가 군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을 군정을 하면서 677호라는 그런 지령을 내려요. 네. 예, 그 지령에 이 그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이 문서를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 분께서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예 근거는 혹시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예, 대마도는 예, 그렇게 문서가 없네요. 야, 아쉬운 문서가 없다는 말씀이셨고. 아, 근데 2009년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적혀 있는 일본 약간 정부 문서가 발견이 됐다. 예, 그 네. 일본 내에도요. 일본도 이제 법을 만들다 보면은 네네. 사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듣기에도 잘 몰랐다는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 전에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도 그냥 법을 만들다 보면은 네. 뭐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총리령도 있고 부령도 있는 것처럼 하위 법령을 만들 때 독도를 빼고 만든 문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일본도 이걸 갖다 궁색하죠. 사실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될 줄도 몰랐었고 그럼요. 자기네들 이렇게 예, 따질 줄도 몰랐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설탕 한 스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명확한 역사적인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왜 독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그게 지금 독도 문제가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끝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건데 한일 관계에서 참 문제가 많죠. 우리도 다뤘던 뭐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요.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도 한일 간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가 세계 여론을 행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죠.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카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크게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우리 ICJ 가자. 그렇죠. 네. 일본이 지금까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죠. 네네. ICJ에 가자고 지금까지 3번 제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한 번이 이제 1954년이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독도 수비대가 실제 독도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4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 중이었죠. 네. 그 다음에 3번째로 한 때가 기억나시죠?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당시에 예, 현직 방문했어요. 대통령으로 최초로 네. 독도에 방문을 합니다. 8월이었나 그랬던 그렇죠, 걸 기억하는데. 8월이죠. 네. 그때 방문을 하고 나니까 일본이 또 ICJ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ICJ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요 그 ICJ에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강제 관할권을 수락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영토 주권 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당하면 왜 못 나오냐 일본 측에서. 아, 일본 측에서는 네네, 이제 일본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명백한데 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라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이 명백한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거리도 아닌데 그거를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느냐? 그렇죠. 우리 입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아이가 맞는데, 예, 우리가 내 자식이 맞는데 그걸 굳이 DNA 뭐 무슨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그런 이유군요. 참, 근데 영토권 문제는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많습니다. 네, 독도 같은 경우는 좀 뭐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특이한 건가요? 이 독도가 왜 특이하냐면요. 사실 영토 분쟁이 생기는 네. 이유는 그 식민지 경영 때문에 생겼습니다. 음. 뭐 멀리서 보면요. 스페인이 이제 중남미를 갖다가 지배했었죠. 네. 스페인이 떠난 게 19세기 초반이죠. 네. 그러고 났을 때 스페인이 명확하게 안 그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카라과하고 콜롬비아 사이에서
이 섬이 누구 거지? 라고 했을 때 스페인 문서를 뒤져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했죠. 네. 그리고 프랑스가 떠났더니 베냉하고 니제르가 아니 베냉 총독하고 프랑스가 파견한 베냉 총독과 니제르에 파견한 니제르 총독이 있는데 이들 네. 사이에 어떻게 했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독도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했던 국가와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 간의 이 영토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식민지를 당했던 예, 국가들끼리 사실 영토 분쟁이 많은 반면에 이제 독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배를 했던 국가와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렇죠. 네, 지배를 당했던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 그렇죠. 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도요. 네. 지금 이제 15명이 있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보니까 일본 사람이 있다. 네네. 야 이거 우리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분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관 한 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16명이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도 사실 불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께 확실한데 많은 증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여론전인데 이걸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알릴 있냐.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앞으로 계속 공세가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뭐 독도 문제도 독도 문제고 또 우길기 이슈도 그렇죠. 있고요. 뭐 아베 총리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뭐 기준으로 해서 일본을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국가로 올려놓겠다라고 지금 뭐 야심만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정부가요. 네.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말라 이렇게 지금도 네네. 이틀 전에도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그렇게 이게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근데 그 이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재판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독도 문제가 뭐 전문가나 또 정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네. 그러니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지식이 이제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여론전을 한 이상 뭐 저희도 누군가 만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우리도 이제 오늘 이제 나눴던 네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자신이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적어도 우리 이브닝쇼 청취자분들은 이제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독도 이야기가 나면은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네, 독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T 업계 핫소식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고서 이거 뭐지 했어요. 김미영 팀장. 아, 네, 맞습니다. 누구지? 막 했는데.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네. 문자로 한 번쯤은 받아본 이름이 아닐까 아. 생각이 들죠. 네, 김희영 팀장입니다. 김희영 팀장. 대출 몇 프로니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네네.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김희영 팀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불법 대출 광고 보이스피싱의 대명사격으로 알려진 일종의 가상의 인물이죠. 네. 근데 이게 2011년에 실제로 이런 김희영 팀장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00억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7억 정도의 이제 중개 수수료 이익을 챙겼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2014년에도 또 중국에서 거점을 두고 김미연 팀장이 또 김미연 나타났어요. 팀장?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 543명한테 39억 정도를 또 가로챈 44명을 검거를 했었는데 이때도 김미영 팀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왜 김미영 팀장일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아이러니한 게 금융감독원의 한 팀장님 이름이 진짜 김미영이랍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 김미영 아. 팀장이 지금은 이제 제가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 기획검사팀장이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미영 팀장 잡는 김미영 팀장이셨어요. 아,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던. 뭐 찾아보고서는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 좀 뭐 들기도 그럴 수도 하는데.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러한 이제 소위 그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문자로 하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으로 이 금융감독원하고 은행장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어떤 컨소시움 아니면 시스템 업무 네. 협약식을 지난 14일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가 올 때 보면 네.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문자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스팸 차단 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의 앱하고 제휴를 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스팸 차단 앱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스팸인 것 같아라는 걸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진짜 스팸이다라고 하는 걸 등록하거나 미리 알아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은행권에 있는 요게 이번에 15개의 은행들이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실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그게 이제 총 한 1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걸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는 스팸이면 번호가 떴는데 18만 개를 등록해놓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진짜 은행이다. 그렇죠. 이건 공식적인 이제 은행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뜨지 않으면 이거는 공식적인 은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떴을 때 이거는 금융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네네. 전화번호입니다 뜨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외에 스팸으로 좀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데이터가 합쳐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네. 협약을 했었던 앱 회사에 있는 앱을 이제 네네. 설치를 하면 되는데 거의 요즘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앱이기도 합니다. 그 사과폰은요? 사과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네. 이제 사과폰이 과거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사과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 그 스팸 차단 앱 기능이 과거엔 안 됐는데 지금은 네네. 되니까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그거 설치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과폰 쓰는 사람들은 이런 자잘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한국 약간 그 특유의 그런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다운로드 못 받는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정확하게 불편해서. 표현하면은 그건 이제 애플 정책 때문이었고요. 아. 정책 자체가 어떤 전화번호나 문자 자체를 다른 앱에서 연동되지 못하게 막았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앱에서도 이런 걸 활용할 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기 어우, 정확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건 진짜. 네. 네. 그 외에 또 방통위에서 네. 하는 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 있었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네. 통합적으로 소위 스팸 관련 빅데이터를 이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놨었던 한 1억 2천만 건 정도의 스팸 관련 데이터들을 이제 소위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그렇게 많았어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소위 뭐 앱을 만드는 회사든 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뭐 통신사나 아니면 일부 서비스 혹은 콜센터에 이제 어떤 필터로서 네. 이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데이터를 오픈하겠다는 거고요. 향후 뭐 대출 사기나 불법 도박 범죄 좀 예방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벌써부터 좀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앱을 까는 게 어쨌든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고 그게 뭐 다양한 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앱과 이제 제휴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제가 15개 금융권이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제1금융권하고 이제 그 농협이나 이제 수협 같은 네네. 데만 있고 소위 제2금융권이 참여를 안 했어요. 예,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보통 대출 권유 전화라고 오는 것들이 네. 대부분 진짜 제2금융권도 있지만 제2금융권을 사칭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음에도 공식적인 전화를 하니까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저희 진짜 제2금융권 뭐 땡땡 뭐 저축은행이에요라고 얘기를 네네.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학습이 된 어떤 그 소비자들이 또 그런 데서 오나 보나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또 있고 네. 한 가지는 또 요즘에 전화 아마 이런 스팸이나 대출 관련 전화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식 번호보다 생각보다 핸드폰으로 많이 와요. 010 땡땡땡땡 뭐 이런 것들 전화 받아보면 뭐 고객님 저희 뭐 개통센터입니다. 아니면 대출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방통위도 방통위지만 통신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신사에서 소위 이렇게 하는 어떤 번호들 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가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번호를 해야 되니까 또 해제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패턴 같은 걸 분석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의 어떤 의도성들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한 번 계좌 만든 다음에 또 다른 계좌 만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통신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 자체가 매출하고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하루에 뭐 최소 5개에서 50개 이상의 스팸 번호를 찾아내서 한 달 평균 뭐 300만 건 이상의 스팸 문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향후에 더 늘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도를 시작했으니까 향후에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에스컬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쟁하잖아요. 네. 범죄자가 있으면 추격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범죄 더 지능적으로 하면 또 더 지능적으로 추격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휴대폰 번호로도 오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네. 이제 070이나 이런 걸 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차단해버리고 그렇죠. 네,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휴대폰으로 온다, 휴대전화 번호로 온다 그러면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런 피해들이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사실은 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방 뭐 많이 하고 안 당할 것처럼 뭐 오면은 뭐 나는 그냥 쉽게 안 당해 뭐 안 당할 수 이런 있을 것 같아. 뭐 그치.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네. 우리가 개그 프로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전화 오면 막 어설픈 말투에 막 중국 네. 말투 나오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잖아요. 피해액이요 최근 7년간에요 1조가 넘었어요. 우와. 어느 수준이냐면요. 2016년에는 한 이제 이게 1,300억대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400억 넘었고요. 놀라운 게 2018년에는 4,4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2019년은 1분기에만 1,500억이었고 추정치가 그래서 6천억. 복리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가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대부분의 피해액의 지난해 같은 경우에 피해액의 70%가 대출 빙자 형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역시 그 빙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또 이게 단순히 어떤 전화로만 낚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수법이 같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요,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금리가 이제 낮은 금리가 네네. 나온다. 그래서 낮은 금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부의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쓰시려면 잠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초반에 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잠깐 이제 하고 뭐 이틀 있다가 다시 돈을 준다니까 그렇게 네. 한 5, 6년 전까지 그렇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잠수 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가짜 앱을 만들어요. 이게 그런데 가짜 앱인데 일반 은행 앱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걸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땡땡 은행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네. 뭐 땡땡 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땡땡 은행인데 이번에 좋은 뭐 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뭐 할인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앱 설치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된다라고 문자로 링크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잘못된 가짜 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스미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문자로 낚는다. SMS 피싱 이래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스미싱의 대부분 방법은 뭐냐면 문자로 오는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앱을 내가 임의로 설치를 하면 네. 그 설치된 앱이 내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디자인을 그래서 일반 은행 앱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나는 진짜 앱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어떤 내가 모르는 임의의 곳으로 돈이 빠지거나 혹은 최근에 뭐 연예인 이슈처럼 그런 앱이 설치되는 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빼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스미싱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최근에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앱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안 했는데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네.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방식이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요즘 많아요. 결제를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결제 안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짜리 결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문의 전화라고 하면서 모르는 번호가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누가 결제했나? 이러고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하면 거기서 제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뭐 검찰에 신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진짜 검찰에서 전화가 와요. 경찰이나 이제 그래 가짜인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앱을 설치하셔야 된다. 그럼 모든 게 앱 설치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앱을 설치를 하면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빼간다거나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야, 지능적이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이 한 가지 수법이 막히면 그들도 다른 걸로. 소위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나름 진화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네네.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문자. 네. 이 문자를 활용해서 불법 앱을 설치하라고 링크를 보내는 걸로 요즘엔 최근에 많이 한다. 이게 네. 이제 스미싱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자 통해서 뭐 따라와서 이거 앱을 설치하라 이런 거는 그렇죠. 분명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번호로 오는 거. 네, 맞아요. 발신번호 뭐 잘 모르고 없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받거든요. 저는 아예 네. 안 받아버리는데. 근데 혹시 그냥 받았다가 그냥 그러면은 그냥 끊겨버려갖고 네. 뭐야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받았다 끊기는 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할 때 예를 들어 네. 국제 전화가 떴을 때 전화를 하면 분당 통화 요금 그리고 네네. 거기에 정보성 이용 요금이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국제 전화 서비스에서 2019년 동안에 국제 스팸 번호 분석을 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온 그 국가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국가예요. 바누아투 저기 네. 태평양 아래쪽에 그렇죠. 있는 그게 곳인데. 국가번호가 678인데 이 15%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1분만 해도 통화료가 2,212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순으로 막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1초만 딱 걸면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면 거기 국제 전화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정보성 이용료까지 삐할 때까지 가면 이제 많게는 수십만 원에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일종의 이제 불법, 그러니까 원링 스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뭐 혹시나 국제 전화 이거 내가 모르는 번호인데 왔는데 네. 이거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마십시오.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또 꼭 명심해야 되는 통신 사기 방지법. 네. 네, 몇 개만 좀 간략하게 소개해 네, 주세요. 첫 번째는 문자로 오는 링크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요. 특히나 네. 뭐 돌잔치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이다 뭐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청첩장 오는데 네. 청첩장 올 때 그 이미지 말고 링크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누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앱을 설치해라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앱 설치는 네, 꼭 앱 주의해야 설치는 된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톡으로 오는 사기가 상당히 많아요. 톡으로 오는 사기. 네, 톡으로 오는 사기는 뭐냐면 마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전화기에 해킹이 되게 되면 그 전화기 정보를 그대로 복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전화기에서 마치 나인 양 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모 저 뭐 급한데요 돈 네. 보내주세요 이래서 요즘은 톡으로만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한 번 해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서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요즘 많아지거든요. 아, 내가 보낸 게 아닌데 거기서 네. 해킹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다른 그렇죠. 사람, 내 지인들한테 보내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톡이나 문자로 돈 빌려달라고 이런 게 오면 네. 한 번쯤은 전화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핸드폰이 해킹이 그렇죠. 당했는데 네. 본인도 모르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전화를 해서 야, 너 혹시 나한테 진짜로 돈 빌려달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야 빨리 그 사람도 자기 맞아요. 해킹당한 걸 알고 알거든요. 네.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보지도 않았던 야동 링크 같은 것들이 막 가기도 하고 예. 사회적인 피해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이순재 선생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앱 설치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 링크로 오는 거. 두 번째는 뭐 카톡이나 문자로 뭐 돈 빌려달라 지인이라고 오더라도 네. 꼭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뭐 알아서 통신사에서 막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 소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남겨주고 가십니다. 네, 설 때 꼭 말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모자 왜 쓰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쓰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머리 상태여서 좀 썼습니다. 네, 민족 명절 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벌써부터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 발길도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TBS에서 내일 23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2020년 설날 교통 특집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밤 12시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 김지윤 대신 내일부터는 TBS 간판 아나운서 나선홍 아나운서 그리고 재즈 가수 웅산 씨가 각각 요일을 나눠서 이 시간대에 찾아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내일부터 설 명절 좀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 28일 저녁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 쇼는 설날 인사를 좀 미리 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지윤이었습니다.